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구글의 이제 에드모 팀에서 한국 이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빠르고 세련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즉 이제 모던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발표 이제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2008이라는 지금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지금 약간 이제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제 2008년이 바로 안드로이드가 처음 공개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2018년이죠. 즉 이제 안드로이드가 나온 지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저도 진짜 이게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것을 이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만큼 그만큼 안드로이드를 이제 개발하는 환경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안드로이드가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가 2018년 말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조사 좀 해볼게요. 안드로이드를 혹시 2008년부터 시작하셨던 분 계신가요, 여기에? 저기 몇 분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2013년 이제 2014년이 조금 지난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클립스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죠. 혹시 여기서 이클립스로 나는 개발해봤다 하신 분 계신가요? 오, 생각보다 꽤 많으신데요. 아마 이클립스로 개발을 하시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오셨던 분이라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똑같은 고충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느리고 이건 정말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는 건지 다른 걸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아트가 나왔고요. 이제 리사이클러 뷰가 2014년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달빅이라는 런타임으로 이제 안드로이드가 구동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달빅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많았죠. 이따 뒤에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리사이클러 뷰. 이 기존엔 리스트 형태의 어떤 컨텐츠를 표시하기 위해서 리스트 뷰라는 이제 그 위젯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 뷰가 이제 리스트 뷰 혹시 여기서 리스트 뷰를 써보신 분도 계신가요? 역시 대다수의 분들이 고충을 아시는 분들이 이 세션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리스트 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있었지만 그 단점들을 해소한 게 이제 바로 리사이클러 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갑자기 안드로이드 개발하는데 그냥 예전에 했던 거로도 그냥 쭉 잘 개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작년 되니까 너무 할 것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혼란스럽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저도 사실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나왔지만 이제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만큼 이제 새로운 안드로이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보면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은 기존의 이제 뷰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개선한 그런 이제 뷰고요. 코틀린 요건 이제 더 이상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코틀린 예전에 자바로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다가 이제는 코틀린으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구글에서도 코틀린을 통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이제 프로파일러 개선이 있었고 아키텍처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도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거지만 이제 KTX 이제 코틀린용 이제 안드로이드 익스텐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페이징 라이브러리까지 여러 가지에 걸쳐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공개가 되고 그리고 지원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라이브러리들이 공개가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간략하게
안드로이드 개발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개발 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이제 하이어라키 뷰어라는 이제 그 개발 툴인데요. 이 기존에 안드로이드 앱에 표시가 되는 이제 앱에서 레이아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던 툴이었죠. 혹시 이 툴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까보다 수가 많이 줄었네요. 아까는 되게 많았었는데 이 툴은 정말 안드로이드 SDK 초창기부터 존재했던 툴이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UI가 좀 이상하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왜 이상하게 표시가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쓰던 툴이었는데 이제는 얘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 레이아웃 인스펙터라는 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셨던 그 화면을 잠깐 보셨겠지만 되게 약간 칙칙하고 뭔가 이거 내가 어디서 데이터를 봐야 될지도 살짝 좀 헷갈리게 돼 있었는데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이제 통합된 이제 레이아웃 인스펙터에서는 기존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보여주면서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는 한 번에 그냥 하나의 한 세션에 관한 이제 레이아웃만 딱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세션에 대한 레이아웃을 한 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존보다 레이아웃 분석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그 컴포넌트나 이제 뭐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한 이제 배경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렇게 깔끔한 흰색 바탕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앱을 잘 개발하는 것이겠죠. 앱을 잘 개발한다는 것은 내 앱이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 성능상의 뭔가 이제 나쁜 점은 없는지 내가 의도치 않은 뭐 성능 하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라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러 그 성능을 가지는 단말기들에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던 게 이제 프로파일러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스 뷰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트레이스 뷰 같은 경우는 앱 내에서 이제 메소드들이 실행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지 이 메소드 간의 이제 실행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제공하던 툴의 단점은 너무 오버헤드가 심했어요. 그냥 모든 이제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프로파일러를 이제 돌리고 있는 시점이 아닌 실제 실행 시점에서 실행 시점의 성능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과의 이제 상대적인 시간 비교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비해서 더 많이 시간이 걸리네 이 정도를 비교를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 통합됐습니다. 기존에 이 화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ID에 지금 여기는 지금 통합되어 있는 스크린샷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DDMS라는 툴에서 이제 따로 붙어 있어서 ID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DDMS라는 별도의 툴을 실행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에서 직접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단점이었던 이제 트레이스뷰의 단점을 좀 개선해서 기존처럼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측정하고 싶은 경우는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샘플링 모드가 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능 하락을 저하시키면서도 필요한 정보만 뽑아볼 수 있도록 하는 모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더불어서 CPU나 이제 메모리 사용량도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시스트레이스라는 툴이 있었는데요. 시스트레이스라는 툴은 기존에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파이썬 툴을 돌려서 HTML 형태로 된 리포트를 뽑아내고 그 HTML 파일을 엄청 대용량이었어요. 대용량으로 된 이제 HTML 파일을 열어서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뭔가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지 어느 부분이 얼마나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시스트레이스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커맨드 라인 아니면은 다른 툴을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없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모든 프로파일링 관련된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 트래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메모리 트래킹 같은 경우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트레이스 뷰와 유사하게 DDMS라는 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자바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내가 자바의 장점은 그냥 내가 딱히 메모리 관리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메모리 관리를 해준다가 장점이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한 또 단점이 내가 이거를 잘못 쓴다면 어디에서 메모리가 누수가 일어나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메모리처럼 메모리 트래킹 툴인데 요거의 단점은 이제 메모리 할당량을 이제 뽑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뽑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선은 한번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메모리 이제 트래킹 상태를 뽑아 와서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데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이 트래킹 툴을 쓸 일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객체를 할당하기 전에 저 메모리 덤프와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한 후에 메모리 덤프를 떠서 이제 두 가지 덤프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할당이 발생했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참 어려운 작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힘들고 되게 고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메모리 트래킹 툴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DDMS를 제공하던 툴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딱 메모리 덤프를 뜨겠다고서는 설정을 해서 메모리 덤프 파일을 가지고 오고 그 파일을 기반으로 또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메모리 할당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가 이제 할당이 쭈르륵 이 메모리 트래커를 사용하다 보면은 메모리가 이제 할당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할당이 되다가 GC가 발생을 해서 GC가 딱 발생했으면 그 현황도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메모리 기재가 할당이 된지,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뭐 얼로케이션이 그러니까 디얼로그에 어떤 객체가 얼로케이션이 된지 아니면 디얼로케이션이 된지도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아웃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예전부터 많이 이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런 식으로 XML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짜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클립스에서도 이런 XML 형태로 된 레이아웃을 짤 수 있는 이제 비주얼 에디터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레이아웃은 이렇게 짜고 그리고 relative를 이렇게 구성하고 뭐 리니어를 이렇게 쓰고 것들이 이제는 온전 손에 있다 보면은 차라리 그냥 정말 그냥 손 코딩하는 게 비주얼 에디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요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기존 레이아웃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손으로 XML을 짜는 것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툴로 짤 때보다 내가 그냥 손으로 짜는 게 차라리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손으로 짜는 걸 선호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라는 게 나오면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은 오히려 약간 이제 역전이 되어서 툴로 짜면 훨씬 편하고 오히려 손으로 짜기가 조금 더 이제 불편해지는 이런 형태의 이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툴에서 레이아웃을 이제 진짜 적절한 레이아웃을 짜는 이제 툴이 제대로 제공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시로 나오는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이제 릴러티브 레이아웃은 어느 정도 이제 오버헤드가 있어요. 이제 각 객체 간에 이제 관계를 지정하고 그 객체 간에는 이제 관계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실제로 리졸브를 한 단계에서 좀 약간 오버헤드가 발생했는데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은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해서 성능을 좀 더 개선한 레이아웃이라서 기존의 동일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한다면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을 하는 편이 조금 더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런타임과 그리고 개발 언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달빅이라는 얘기를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뒤에서 설명하지 아트라는 게 나온 후부터는 이제 달빅이 이제 예전 얘기가 됐는데요. 달빅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 앱을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런타임입니다. 근데 이제 달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사이즈에 최적화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올 때 같이 나왔던 단말기, 이제 T모바일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 램 사용할 수 있는 램의 용량이 192메가였습니다. 192기가바이트가 아니라 192메가바이트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64메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생각하면 사실 64메가바이트라는 메모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미지 좀 큰 이미지 몇 개를 이렇게 살짝 올리다 보면은 금방 정말 차버리는 메모리라서 그만큼 적은 메모리가 위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달빅도 지금 이 정말 최대한 이제 적은 메모리를 갖는 그리고 저성능의 이제 단말기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런타임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달빅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달빅은 유지를 한 채로 기기의 성능은 올라가고 앱들의 성능도 기기의 성능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제 먼저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힙 프레그먼테이션이라고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데 달빅 같은 경우는 힙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이제 파편화가 되면은 GC를 돌리기 전까지는 이 파편화된 메모리를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문 메모리를 써서 중간에 제가 새로운 객체를 할당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중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다 이제 프래그먼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이제 들어가는 큰 객체를 하나를 할당할 공간이 없어서 결국 GC를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 빈번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실행하던 도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GC를 돌리는 시간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끊겨서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안드로이드 팀에서 예전에 주었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넘을 쓰지 말고 인트 아니면은 뭐 캐릭터 콘스턴트 이런 거를 써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달빅의 제한 때문에 얼로케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간 고육지책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트가 있습니다. 아트는 더 이상 메모리에 최적화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에 이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달빅의 가장 큰 단점 이제 프래그먼테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트에서는 이제 디프래그멘테이션을 바로 지원을 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앱을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힙이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고 요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앱이 심지어 이제 포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일 때도 힙을 최적화를 해서 다른 큰 객체가 할당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드로이드 팀에서도 이넘을 쓰지 말고 뭐 인트 어레이 뭐 이런 걸 인트 어레이가 아니라 이제 인트로 된 이제 컨스탄트를 쓰세요. 이런 가이드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단말기 이제 폰이라는 단말기 자체는 기존보다는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의 이제 PC 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제약이 되어 있는 단말기입니다. 뭐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PC보다는 훨씬 이제 성능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PC보다 성능이 좋지 않고 어쨌든 간에 최적화를 하는 것이 앱의 성능에 좋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개발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라는 게 있죠.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자바를 이제 개발 언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바는 정말 그 당시에도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자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았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정말 되게 유명한 개발 언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에코시스템도 좋아서 이제 자바 언어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커뮤니티도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개발을 하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훨씬 좋아졌죠. 하지만 이제 자바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드로이드 팀에서 이제 새로운 자바 버전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이제 잘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자바가 1.10 버전이 나오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안드로이드는 자바 1.8 버전을 이제 겨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서도 가장 이제 좋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 팀에서 이제 그걸 서포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자바를 사용하면 뭔가 앱을 짜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이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앱 개발자들한테는 장벽이 되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코틀린입니다. 코틀린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I/O 때 이제 제프레인과 함께 이제 공식 제프레인과 함께 이제 협력을 강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안드로이드의 이제 공식 개발 언어로서 이제 채택을 하고 저희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코틀린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길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세션에서 이제 코틀린이 코틀린으로 이제 어떻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지, 코틀린 장점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의 가장 큰 장점은 앱 개발하는 게 정말 이제 즐겁습니다. 자바로 개발할 때는 이제 길게 이렇게 뭐 이거 이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뭔가 문장을 다 넣었다면은 코틀린으로 똑같은 코드를 작성한다면 자바 코드보다 훨씬 더 짧게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코틀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코틀린으로 모든 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새로 개발하는 부분만 이제 코틀린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나는 그냥 리팩토링을 하는 김에 그냥 전체를 다 코틀린으로 개발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앱 전체를 코틀린으로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앱 개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앱을 잘 짜고 있는지 못 짜고 있는지, 내가 뭐 실수하는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툴 중에 가장 좋은 툴이 이제 린트라는 툴인데 이제는 코틀린도 이제 린트 체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틀린으로 앱을 작성한다고 해서 뭔가 실수를 하는 것이 검증이 되지 않아서 난 불편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바로 작성된 코드를 코틀린으로 컨버팅을 할 수 있는 이제 툴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코틀린으로 만약에 이제 앱을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먼저 가장 큰 거는 이제 코틀린 먼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코틀린에 대한 이제 기본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신 다음에 컨버터를 사용해서 기존에 내가 작성했던 자바 코드를 코틀린으로 한번 이제 변환을 시도를 해보시고요. 이제 어떻게 내가 코드를 짰냐에 따라서 전환이 된 코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더 튜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어떤 경우에는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코틀린으로 변환된 코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케이스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약간 흔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환된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맞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안드로이드에서 코틀린을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코틀린 익스텐션을 이제 따로 소위 말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KTX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셨던 분들에게 일단은 먼저 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처음 이제 아직 코틀린을 쓰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요거를 보는 게 아직은 조금 벅찰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코틀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이제 스타일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바와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상호 호환을 위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가이드도 요 링크에 있으니까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라이브러리와 이제 API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것들이 예전 안드로이드에서 나왔던 이제 레이아웃들이 되겠네요. 이제 앱솔루트 레이아웃, 뭐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쓰신 분들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내가 그냥 원하는 위치에 어떤 거를 이제 표현해라라는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이아웃입니다. 뭐 되게 쉽죠. 뭐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옆으로 이제 오른 수평 방향으로 표시할지 수직 방향으로 표시할지 정해주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무한으로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되게 간단하죠. 프레임 레이아웃 뭐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정말로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이제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고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살짝 좀 복잡해요. 이제 예전에 정말 그리드 형태로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레이아웃이지만 생각보다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아마 조금 복잡한 레이아웃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레이아웃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제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이제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예,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정말 그대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픽셀 기반으로 동작하는 레이아웃이라서 안드로이드의 해상도가 이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모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쓰시면 안 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공식적으로 이제 정말 이제 쓰시면 안 되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간단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그냥 수평 방향으로 두 개를 배치한다. 그런 경우에는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케이스 자체가 그냥 하나 정도의 이제 컴포넌트를 뭐 적당히 마진을 주거나 뭐 패딩을 주는 정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툴이 있으면 조금 더 쓰기가 편하지만 지금 적절한 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대신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2.0이 이제 곧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정말 그 내가 원하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것에 좀 더 이제 중심을 줬다면 그 새로 나온 이제 버전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것까지 좀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꼭 이제 요거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댑티브 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스트 뷰라고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리스트, 그리드, 갤러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챌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는데 가장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뷰홀더라는 이제 패턴 같은 걸 써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뷰홀더 패턴을 쓰려면은 내가 직접 뷰홀더를 하고 클래스를 다 구현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만들려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씨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아이템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을 내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템이 이렇게 리스트에 쭉 보여지는 게 있고 중간에 있는 항목 하나만 이렇게 싹 사라졌을 때 이것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처리해서 이렇게 딱 덮이는 이런 구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사실 할래만 할 수 있었지만 상당히 어려웠어요. 코드도 엄청 길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버그가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사이클러 뷰가 있죠.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면 가장 큰 이제 장점은 배치를 일단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직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아이템에 주로 사용했었는데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면은 레이아웃 매니저에 따라서 내가 수직 방향으로 할지 수평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그리드 방향으로 할지를 다 이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변경을 처리하는 것도 여기 이제 노티파이 아이템 인서티드 이런 류의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기존에 비해서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애니메이션까지 자동으로 지원하니까 더 이상 개발자들이 이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프래그먼트가 있는데요. 프래그먼트는 예전에는 플랫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뭔가 버그가 있다면은 개선이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플랫폼에서만 이렇게 그 버그가 고쳐진 버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프트 라이브러리 내에서 프레그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어 그 플랫폼에 제공된 이제 프레그먼트를 사용하시 이제 이건 이제 디프리케이트 처리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소프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되는 프레그먼트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버그 픽스가 있을 경우는 계속해서 이쪽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액티비티는 이제 정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라면은 아직 모르면은 안 되는 요소인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액티비티가 하나의 화면을 구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을 띄운다는 것은 뭐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우는 말과 완전히 동의어였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가이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급적이면은 액티비티는 하나만 사용을 하고 그 내부에서 뭔가 화면을 전환해야 된다면 이제 굳이 프래그먼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이제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화면을 내부에서 하나의 액티비티 내부에서 전환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최근에 같이 릴리즈된 이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이제 이 내부에서 내비게이션을 구성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는 사실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은 어떻게 짜야 된다, 어떤 아키텍처를 써야 된다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이제 소위 이제 데모라고 부르는 이제 다이넥본이 썼던 이제 글인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제 각각 이제 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이드는 딱히 없다, 권장 사항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좋은 걸로 쓰세요가 이제 저희 권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이 안드로이드 앱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신의 앱에 이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전히 원하시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요거를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 이랬고요. 여기에 프래그먼트까지 가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뭐 프래그먼트 라이프 사이클과 이에 해당하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보다 보면 이제 약간 정신이 아늑해지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알아야 되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모두 다 이제 콜백 메소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콜백 메소드 내에 내가 액티비티에서 처리해야 될 아니면 프래그먼트에서 처리해야 될 로직들을 다 이렇게 넣다 보니까 액티비티와 이제 프래그먼트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컴포넌트에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현재 이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를 계속 리스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프래그먼트나 액티비티도 이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이제 상속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도 사용하시면 쉽게 라이프 사이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기존의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내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이제는 액티비티와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제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뷰와 데이터는 이제 앞에서 제공됐던 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뷰와 그리고 뷰에 표시할 데이터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모든 정보들을 액티비티가 이제 다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이제 뷰 모델로 꺼내서 뷰 모델로 이제 모든 것들을 넘기고 그리고 액티비티는 이 뷰 모델에 대한 인스턴스만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히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냥 뭐 내장 스컬라이트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쓰세요 이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키텍처 컴포넌트 내에서 이제 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시면 좀 더 기존에 비해서는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겠고요. 뭐 여전히 원하신다면은 그냥 다른 것들을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제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팩은 하나의 이제 가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게 귀여운 로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제팩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 아키텍처, UI, 동작 그리고 파운데이션 네 가지로 분리가 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안드로이드 X라는 것은 뭘까요? 안드로이드 X라는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서포트 라이브러리 이제 다음 버전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다 서포트 점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길었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뷰 페이저 같은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서포트 V4를 이제 무조건 다 인클루드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 각 컴포넌트별로 조금 더 쪼개져서 기존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버전 같은 경우도 28.0까지 갔다가 이제는 안드로이드 X로 오면서 1.0으로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달리 기존에는 버전에 이렇게 따로 별다른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버전 간의 호환성을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4, 1.5, 1.6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를 이제 이 버전 간에 섞었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전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드로이드 X를 시작하도록 이제 자바 패키지 이름도 바뀌었고요. 요거에 맞는 이제 메이븐 패키지 이름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사이클 뷰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든 리사이클 뷰에 이제 셀렉션이라는 라이브러리 예를 든다면 안드로이드 X 리사이클 뷰 똔똔하고 리사이클 뷰 셀렉션이라는 이제 패키지 메이븐 패키지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뭐 V7, V4라는 패키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 requires API라는 이제 플랫폼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뭐 서포트 컴팻의 이제 빌드 컴팻, 뭐 카드 뷰 같은 것들이 안드로이드 X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리팩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팩토라는 메뉴에 가셔서 리팩터 to 안드로이드 X라는 것을 가시면 자동으로 컨버터를 돌리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빌드 스크립트도 이제 리팩토링 할 수 있고, 그리고 임포트 문도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 스크립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에 포함된 내용도 지금 같이 컨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AI라는 내부의 이제 소프트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리파이어라는 이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것들을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X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1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D8이라는 새로운 이제 빌드 시스템이 들어와서 기존에 비해서 이제 클린 빌드를 할 때 16% 정도 성능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SQL 코드를 이제 인라인에서 편집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 지원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코틀린 린트책도 이제는 더 이상 ID에서도 지원하지만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도 린트책을 돌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C++로 이제 작성이 된 코드도 이제 프로파일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어떤 스레드에서 어떤 이제 작업을 하는지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리제이의 이제 새로운 기능들,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인텔리제이에서 제공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에뮬레이터도 기존의 에뮬레이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른 에뮬레이터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 링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